9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이 되는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김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부모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제도. 법무부가 관련 제도에 대한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미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공전을 위한 1인 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독신자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데다 입양 당시 양부모가 존재해도 이들의 이혼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1인 가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서 또 그 1인 가구 중에는 그 독신자지만 기혼자들보다 여러 양육 여건이나 능력이나 양육 의지가 훨씬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육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정재민 법무심의관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입양 허가를 할 때 잘 검토를 하면 되니까 일단 원천적으로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걸 막지는 말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열어주되 또 심사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아동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법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1인 가구 TF에서의 결론입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자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1호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경우에 한해서만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즉, 독신자는 양자를 키우려는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입양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그동안 혼자 양육을 하는 것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 비해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지의 법무법인 기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현행 규정상은 이제 입양 의사가 있고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제 친양자 입양이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법조문 자체가 편부모 가정은 양부모 가정보다 자녀를 잘 양육하지 못할 거라는 사회적 편견을 좀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같은 이유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일반 입양과 달리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법무부 결정에 대해 정지의 변호사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은 독신이지만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입양 시장이라고 할까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선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진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변호사는 독신자가 입양한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회적 지원은 함께 가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양부모 가정이라고 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성인 1인이랑 아동 1인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최소한의 그런 추가적인 감시자조차 없는 상황에 아이들이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윤 총장의 측근이 미래통합당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증거로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이 제시된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선 해당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게 의혹 관련 보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손 전 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여권 유력 정치인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과 성명불상자 11명입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유 이사장 등이 지난해 3월 검언유착 보도를 주도해 윤석열 전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6일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당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넘기면서 확인하시면 방 폭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겁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당시 김 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발장을 통한 고발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선 손준성 검사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신분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로서 총장의 오른팔로 일컬어질 만큼 윤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는 점도 의혹의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검은 감찰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도 어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을 토대로 직접 수사 개시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증거인 고발장과 텔레그램 대화 캡처본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인데 이것만으로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분석입니다. 해당 캡처본에 따르면 발신자는 김웅 의원, 수신자는 통합당 선거대책위 관계자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상 손 검사가 보낸 파일을 김 의원이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손 검사도 전달받은 파일을 단순 전달만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발송자 이름만으로는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선 전달 경로 조작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텔레그램을 실제 사용해보면 최초 발신자가 제2의 인물에게 보낸 파일을 제2의 인물이 제3의 인물에게 다시 보내더라도 최초 발신자가 보냈다는 문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즉, 최초 발신자가 손준성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뒤 여러 경로를 거쳐 김 의원과 통합당 선대위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한 이상 이게 이 자체로 뭐 형사사건의 유죄 증거로 될 수는 없거든요. 유죄 증거로 하려면 사실 그 원본이 있어야 되는데 원본 같은 경우는 그 휴대전화기 안에 저장돼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텔레그램 본사에 들어가서 뭐 이게 저장돼 있는 뭐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휴대전화기를 뭐 압수수색을 하던가 이미 제출을 받아가지고.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대검 감찰부장인 한동수 검사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시각입니다. 정희도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한 부장은 지난 총장 징계 시도 사태 때 법무부에 채널A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이 한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친정권 인사로 평가받는 사람이라며 진상을 공정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공수처도 당장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 자칫 공수처 차원의 진상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수사에 나설 경우 대선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순식간에 여의도와 서초동의 핵으로 부상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대검과 공수처의 수사로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 해소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청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이제 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9월 10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런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네. 오늘은 이러한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시면요. 네. 이제 김 씨가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네. 선거일 전이었던 2018년 6월 4일 날 자기의 선거 구민이었던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네.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다. 거기는 80% 이상 먹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김 씨가 후보로 등록한 이래에 그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김 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를 한 경우에 이게 지금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네.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규정들은 이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취지의 규정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28포인트가 올랐다라면서 이제 말을 한 건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왜곡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 판결은 이때 그 왜곡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좀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조작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가 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네. 그 왜곡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 속의 이제 인물 김 씨가 이제 선거구민 이 씨 단 한 명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 건데 이것도 지금 한 명한테 말한 것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공직선거법 96조 1항의 그 행위태하인 공표는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네. 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네.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이것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재판의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공표에 해당되려고 하려면 이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성 있는 정보가 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제 우리 사안을 보면 이제 김 씨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 겸 이제 지지를 부탁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구두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이게 활자화되거나 뭐 녹음되거나 녹화가 되지 않는 이상 구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전파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 또 김 씨한테도 이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네. 자,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 오늘 살펴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지만 네.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보면요. 이제 이 사안처럼 전화가 아닌 만약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낸 경우에는 네. 단 한 명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정보가 구체성이 있게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따라서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설마하며 좀 아니란 생각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면 뭐 형사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피의자를 호송할 때 의무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해 호송 관서를 출발할 때 반드시 호송 대상자에게 수갑,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7월 15일 재량 규정으로 개정했다고 회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권위는 호송 대상자의 구체적 상황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판단했으며 송치 및 출정 등의 경우 수갑,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과도 맞지 않다고 해석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전광훈 목사는 청와대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